화물차 한 대로 버티고 있는데 남는 게 없다는 오늘의 사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꽁트로 먼저 만나보시죠. 화물차 운전을 하면서 근근히 살아가는 네 가족의 가장입니다. 최근 아들과 딸이 취직을 해서 이제 한숨 돌리나 했는데 여전히 살림은 쪼들리고 함께 쓰는 생활비가 많습니다. 문제는 애들이 전혀 이 점에 대해서 인식을 못한다는 겁니다. 엄마! 아유 김치찌개야 국이야 고기 좀 많이 넣으면 안 돼요? 아 진짜 반찬이 이게 뭐야? 아침부터 나가서 일한 데는 완전 허기진데. 아 고기 좀 먹자. 고기 엄마. 먹자. 아이고 정말 듣자 하니까 야 이놈들아 고기나 좀 사오면서 그런 얘기를 해. 빠듯한 생활비로 이 정도 차려줬으면 엄마 고맙습니다 이러고 먹어야지. 이게 뭐야. 아니 우리가 왜 빠듯해요? 아버지 돈 되게 잘 벌잖아. 맞아. 그리고 인간적으로 먹는 데는 아끼지 말지. 나가는 돈이 얼만데 그러냐? 거기다 너희들 대학 등록금에 밥값에 할 거 다 했다 이제. 너희 이제 취직 때 했으니까 밥값에 너희들이 좀 알아서 해야지. 너희들 집에서 밥 얻어 먹으면서 생활비 한 푼이라도 내봤어? 아니 이제 막 취업했다. 이제 막 취업한 사회초년생이 얼마나 번다고 그래 아빠는. 그럼. 지금부터 모아야 나중에 엄마 아빠한테 손 안 벌리죠. 안 그래요? 아이 그래 돈 모으는 것도 좋은데 그래도 밥값은 내는 게 맞지 않겠니? 설상가상으로 또 반찬 투정까지 해? 아유 해참 먹는 거 가지고 팍팍하게 그러셔. 아유 아버지 요즘 좀 힘드셔? 참 빨리도 물어본다 너는. 그래? 임마. 요즘 경기 나쁘지. 기름값 이렇게 올랐지. 상황이 좋지 않아요라고 묻는 너네가 이상해. 너희도 이제 어른이야. 언제까지 애처럼 굴 거야? 아빠는 뭐 우리가 먹으면 뭐 얼마나 먹는다고. 일단 알았어요. 그럼 오빠랑 얘기해서 우리가 그냥 식비라도 좀 보태볼게요. 오빠, 네가 더 많이 먹으니까 네가 더 내라, 알았지? 야 남친도 없는 네가 더 많이 내야지 뭔 소리 하는 거야? 오빠 장가 좀 가자 돈 좀 모아야 돼. 엄마 내일부터 고기 반찬 좀 늘려주세요. 그래야지 우리도 씩씩하게 승진도 하고 일도 하지. 아유 여유가 되면 자식 먹는 게 뭐 어떻게 아깝겠습니까? 상황이 좋지 않으니 눈치껏 좀 생활비도 내고 했으면 좋겠는데 이 자식들이 너무 몰라주는 거죠. 자식들에게 진지하게 얘기하자니 이게 마음이 쓰이고 수입을 더 늘릴 방도를 찾아야 하니 또 고민입니다. 야, 뭐 어딜 가나 자식들은 이렇게 철이 없습니다. 뭐 취직을 했다는 거 보니까 그래도 20대 후반 정도는 네. 됐을 것 같은데 반찬도 고기 타령이 말 됩니까? 저도 사실 부모님에게 그 밥값을 내드린 적이 없어요. 집에서 네. 가끔씩 외식할 때는 사드리는데 집에서 밥을 그렇게 얻어 먹으면서 밥값을 제가 보충해 드린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없죠, 같은데 네. 그러고 보니까 이제 나도 좀 이렇게 철이 없었구나 이렇게 했는데 뭐 좀 더 드려야 되나요 지금이라도 아니 얘네들은 어떻게 나가서 안 먹고 맨날 집에서 밥을 먹나 봐. 전략적이요. 아니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아이들 다 컸는데 네. 진짜 그 취직해서 돈도 버는데 나는 힘들면 이런 생각 하겠어요. 그리고 노후 준비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이 자식 키우는 부모님들이라면 다 아마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요. 부모님들도 참 딜레마인 것 같아요. 매일 집에서 밥 먹는 거 보면은 넌 언제쯤 독립하냐 하면서도 매일 밖에서 밥 사 먹는 거 보면 좀 안쓰러워 하시고 또 아이 안 먹으면 안쓰럽다고 차려주시면서도 생활비는 언제 줄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맞아요. 이제 네. 밖에서 먹을 바에 그 돈을 나한테 달라 뭐 이런 게 아닐까 싶은데 예전에도 저희 할머니가 막 살아계실 때 집에서 밥 먹으면은 왜 맨날 김치찌개만 나오냐 그랬어요. 이 친구들이 지금 김치찌개 맛있게 먹고 있는데 네. 지금은 김치찌개 없어서 못 먹거든요. 그때 등짝 스매시 한번 맞았습니다. 공짜밥 먹으면서 투정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내가 공짜밥을 먹었었구나. 감히 그랬구나. 감히, 네. 근데 저는 결혼하고 처음 마트를 둘이 갔을 때 그때 딱 느낀 게 많아요. 2인 가정에 이 정도로 많이 사야 되는구나. 생활비가 이렇게 드는구나를 저는 결혼하고 나서야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번거롭기도 하고요. 돈도 돈이고 해보지 않는 이상 모르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직접 당해봐야 아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엄마 아빠는 당연히 나한테 해주는 거다 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어렵구나 하는 걸 모르는 거거든요. 네, 그걸 모르니까 이렇게 투정도 부립니다. 네. 부모님들이 다 그렇잖아요. 본인들 좋은 거 쓰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안 해주는 게 아니라 다
다 아끼고 사느라 못 해주는 해주는 거예요. 건데. 안 해주는 게 아니고. 그렇죠. 사실 뭐 이 사연만 봐도 그렇습니다.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이 화물차를 계속 운행을 하고 계시다면 이게 유지비만 해도 만만치 않거든요. 맞습니다. 이 자녀분들이 사실 부모님의 경제 상황을 알기가 어려운데요. 이제 뭐 꽁트에서도 나왔지만 이 대학 등록금에 뭐 밥값까지 여지껏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자녀들은 막연하게 아 우리 부모님 그래도 뭐 먹고 사실만 하구나 이렇게 좀 안일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녀들이 이렇게 성인이 됐으면 어느 정도의 재정 상황은 아이들하고 공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독립을 하든 생활비를 하든 앞가림 문제 스스로 하라고 자녀들한테도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식들도 알 건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뭐 잠깐은 서운할 수 있어도 부모 자식 관계가 더 오래 갈 수 있는 그 길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자, 이 아버지가 지금 어떤 상황인데 이렇게 힘들다고 하시는지 상황을 좀 봐야죠. 현재 상황 좀 보여주세요. 자, 50대 후반의 외벌이 가장입니다. 4억 원 상당의 자가 아파트가 있고요. 다행히 대출은 따로 없는 상황이에요. 와. 화물차 운수업 종사하고 있고 월 수입이 총 900만 원, 금융자산 4,8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 계약 대출이 3,600만 원이 있어요. 와, 근데 예상대로 월 수입이 굉장히 높습니다. 900만 원. 근데 대출이 3,600만 원 이게 보험 계약 대출이라고 한다면 가입한 보험 상품에서 약관 대출, 네. 약관 대출을 받았다는 건데 이 약관 대출이고 옛날부터 소장님 말씀했던 매드 대출, 네. 나쁜 대출 아닙니까? 나쁜 대출입니다. 약관 대출은 그야말로 생계형 대출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분이 연금보험을 납입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연금보험을 해약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해약 환급금을 담보로 받는 건데 지금 18년 정도 납입을 하셨고 납입 원금은 7,200만 원에 해약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돈 7,600만 원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조금씩 대출을 받은 게 3,600만 원이라는 게 돼버린 거죠. 그럼 이제 연금 돌려받고 이럴 때 대출금 빼고 남은 잔액만큼만 받게 된다는 거군요. 네, 근데 충격적인 건 사실은 이게 종신형 연금이면 연금으로 개시할 수도 없습니다. 갚지 않는 이상은 못 쓰는 건데 여기에 대출이자는 계속 나가고 있죠. 그리고 해약 환급금의 한 90%까지 담보대출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이거 갚을 때까지 이자 계속 내야 되거든요. 못 갚으면 보험이 해약될 수도 있으니까 유지하려면 계속 보험 이자를 내야 돼서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현재 상황 월 수입이 900만 원인데 대출까지 받아야 한다면 이거는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게 좀 확실히 보이거든요. 대체 유지비가 어느 정도길래 이렇게 생계형 대출까지 받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월 수입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 사업으로 얘기하자면 매출인 거지 내 소득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식당에서 장사했는데 내가 들어온 돈 1억이라고 하더라도 뭐 재료비, 인건비 그런 게 8천만 원이다. 그럼 빼고 순수입은 2천만 원이잖아요. 네,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와 관련된 자료 화면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목소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수입은 오르기 전보다 한 20-30% 정도 더 떨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총 수익은 내가 한 700에서 한 800 버는데 거기서 기름값이 한 통행료하고 하면은 400만 원 넘게 들어가요. 그러면은 나한테 떨어진 돈은 한 250에서 한 300 정도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네, 한 달에 기름값은 500만 원 정도 나가고요. 기름값 오른 상태에서는 순이익이 100만 원, 150만 원 뭐 그 정도 더 줄었다고 보면 돼요. 700, 와. 800만 원 버는데 기름값이 400만 원 이상이면 차가 커질수록 기름값이 더 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입의 반 이상이 드는데 이거 생각보다 제가 아까 좀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오. 저도 지금 생각보다 나가는 돈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기름값 말씀하시는데 기름값에다가 정비 비용도 있죠. 또 저 큰 화물차 소비 소모품 네. 부품 갈아야죠. 또 싸죠. 갑자기 고장 나면은 수리비 들죠. 그쵸. 이거 제법 많이 나가겠는데. 그리고 생각해보면 보험료도 들어야 되고 장거리 하시면 당연히 밖에서 밥도 사 드셔야 하고 이게 지금 정리해보니까 유지비가 만만치 않아서 정말 일을 쉬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매출이 중요한 게 아니고 순수입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거 한번 보죠. 순수입이 얼마나 되나. 자, 순수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월 수익 총 900만 원이었죠. 그중에서 기름값이 월 400만 원, 차량 할부 월 90만 원, 차량 보험료 월 30만 원, 정비, 수리비, 통행료, 세금 등등 해서 모두 55만 원. 이걸 다 제한 순수입이요. 325만 원. 이거 차이가 너무 커요. 네. 900만 원을 벌어도 남는 건 325만 원이면 3분의 1 정도. 그 고정 지출이 워낙 많으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운전을 하고 일을 한다고 해도
번 만큼 더 나가는 거거든요. 네. 그 기름값 유지비 더 나가는 거니까요. 근데 이거는 평균적으로 아무 일 없이 일을 했을 경우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 있을 경우에는 이거보다 더 수입이 줄겠는데요. 줄죠. 맞습니다. 만약에 사고라도 났다 그러면 사고 난 그 기간 동안은 또 운행을 못 하실 거고 또 사고 나면 당연히 보험료도 크게 오르겠죠. 이 수리비가 더 나갈 수도 있는 거고요. 화물차는 연비가 낮고 또 장거리 운행이 많기 때문에 기름값이 가장 크게 차지를 하고요. 운송거리가 길어질수록 또 연비가 낮은 차량일수록 이렇게 이 기름값 비중은 늘어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는 그나마 기름값이 조금 떨어졌지만 한창 이 유가가 비쌀 때 이때는 정말 이 부담이 말도 못하셨을 것 같은데요. 또 화물차는 사고 시에 이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자동차 보험료 수준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못해도 200만 원, 300만 원 정도는 연간 이 보험료로 나가니까 그런데 여기에 사고까지 난다? 그럼 보험료는 할증돼서 정말 무시 못하는 수준이 될 수 있죠. 아니 그리고 저는 보면서 놀란 게 지금 차량 할부가 보시면 월 90만 원이거든요. 이게 네. 꽤 많이 들어가요. 그나마 이분은 조금 낮은 편입니다. 이 화물차는 신차 기준으로 뭐 1억이 넘어가기도 하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운전자가 차량을 개인적으로 소유를 할 때 한 번에 돈을 주고 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할부로 구매를 하는데 할부금이 또 고정비로 빠져나가는 거죠. 또 할부금이 끝나야 순수입이 늘어나겠지만 그러면 그때 돼서 차가 또 노후되거든요. 또 사야 돼요? 예, 차량을 교체하면 이건 거의 사업을 하시면서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사님 이거 흡사 제 얘기 같은 게 네. 휴대폰 2년 지나고 약정 끝나고 또 또 사고 네. 이게 저렴하면 또 사야지 또 사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 할부의 늪에 빠지는 악순환이 계속 되는데요. 네, 그럴 수밖에 없죠. 야, 이게 지금 장거리 운행하면서 기름값은 물론이고 소모품 교체 비용도 만만치 않고 지금 드는 돈이 한두 푼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4인 가족 월 생활비 325만 원 순수입인데 생활하기도 빠듯한 거고. 네. 자, 지출 내역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가족의 생활비 내역 한번 보겠습니다. 순수입이 325만 원이었죠. 그런데 이제 지출이 332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을 보시면요. 고정비에 132만 원 들어가는데 거주비 35만 원, 통신비 20만 원, 교통비 10만 원,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합해서 55만 원, 그리고 대출이자 12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또 식비와 기타 생활비 해서 변동비가 130만 원, 저축 월 40만 원, 연금보험에 30만 원씩 넣고 있습니다. 저축과 보험에 내는 돈이 70만 원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 저 쓰는 거 보니까 쓰는 돈이 들어오는 돈보다 지금 많은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을 가지고 가정을 운영해야 되는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김치찌개에 돼지고기 한번 넉넉하게 넣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그럼 모자란 돈은 매달 이렇게 대출을 받아 쓰고 계셨던 건데 네네. 그러다 보니까 대출이 눈덩이처럼 막 불어나 버리고 아까 얼마라고 그랬죠? 약관 대출이 3,600만 원? 네네. 대출이자가 한 달에 12만 원이면 이것도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것만 없어도 12만 원 아낄 수 있는데 이게 단순히 아껴서 될 문제인가를 보면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수입을 늘리든 지출을 줄이든 해야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 함께 살고 있는 두 자녀입니다. 아유. 이분이 생활비에 너무 큰 부담을 주고 있어요. 맞아요. 일단 생활비를 일절 보태는 것도 없고요. 또 통신비 20만 원이나 나가는 거 보면 이 자녀분들의 통신비까지 부모님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어허. 이런 것도 조정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눈에 띄는 게 연금보험이에요. 이거 유지하느라 보험료 30만 원 나가고 이것도 담보대출 받아가지고 이자 12만 원 합쳐서 42만 원 나가고 있죠. 와. 연금보험이 복리이긴 하더라도 금리도 그렇게 높지도 않고 또 이자 납입하느라 효율도 떨어지니까 차라리 연금보험 해약하셔가지고 대출 상환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게 했을 때 월 나가는 보험료 30만 원, 또 이자 12만 원 해서 총 42만 원의 여유가 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저 생활비만 받을 게 아니고 지금 상황에서는 부모님께 용돈, 지원금을 좀 드려야 될 것 드려야 같아요. 돼요. 네. 두 자녀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월급이 있으니까. 자, 자녀들 재정 상황 한번 보죠. 자, 아들, 딸의 수입 지출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아들 수입이 월 280만 원인데 네. 그중 지출이 170만 원입니다. 어디에 뭘 쓰고 있냐 봤더니요. 차량 할부금 70만 원, 용돈 80만 원, 아이고. 보험 20만 원 들어가고요. 주택 청약 10만 원, 주식 40만 원, 적금 60만 원 등 모으는 돈이 110만 원이었습니다.
딸 수입 볼게요. 딸 수입은 월 240만 원이고요. 지출 90만 원 내역 보시면 차비 20만 원, 용돈 50만 원, 보험 20만 원, 저축 150만 원입니다. 적금에 100만 원, 주택 청약에 10만 원, 투자에 40만 원 쓰고 있습니다. 자, 이거 혼나야 되겠네, 이거. 아들, 딸 지출 내역 보니까 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지들 할 건 다 해. 네. 다 해요. 예. 괘씸해 아주. 여기 차량 할부금도 있고. 샀어요. 제가 봤을 때 뽑았습니다. 네. 차도 뽑았어요. 새차 뽑은 것 같아요. 아, 그것도 70만 원씩 내고 있는 거 보면 그냥 좋은 차. 예, 좋은 차 뽑았어요. 좋은 차. 또 그나마 이제 아버지가 이 취업 전에는 보험료를 내주고 계셨는데 취업하니까 그 보험료 자녀들한테 물려줬다고 해요. 근데 아직 통신비 같은 부분은 아버지가 계속 내주고 계신 거죠. 아니 따지고 보면 지금 아들, 딸 둘이 합친 월급이요. 이 아버지의 수입보다 높아요. 네. 근데 그러면서 고기 반찬 없냐? 고기 좀 더 달라? 돈 한 푼 안 내고 이런 얘기를 해요? 어디 감히? 그렇죠? 맞아요. 아버지는 그 적은 돈으로 내 식구 다 먹여 살리고 있는데 네. 이 아들분이 제가 연기를 좀 했지만 좀 죄송해지네요. 새 차 가지고 할부로도 갖고 있고 자기 뭐 여동생보다 적금도 적게 들면서 네. 밥값 생활비 내야죠. 분담해야 될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정말 당연한 거예요. 생활비 분담은. 만약에 이제 생각해 보세요. 이 부모님과 같이 안 살고 내가 독립해서 따로 살고 있다. 그럼 뭐 전세를 얻더라도 전세 대출 이자라도 나가고 월세라면 월세 나갈 거고 밥도 내가 다 해 먹어야 되니까 그런 생활비 주거비 다 나가겠죠. 거기에다가 뭐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면 아무리 싸게 쳐도 한 달에 50만 원의 주거비는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아파트 월세 100만 원 시대 그리고 또 오피스텔 말씀하셨는데 원룸 해도 월세 한 50만 원 될 거예요. 네, 더 되는 데도 네, 많죠. 아니 이 정도면 이거는 부담을 해야 돼요. 그리고 뭔가 돈도 드려야 되고 부모님 입장에서는 많이 드릴수록 좋으니까 많이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통신비도 당연히 부담을 네. 해야 되고 본인들이. 맞습니다. 야, 그리고 청소하고 밥 해주는 거 이거 사람 구해서 하려면요. 이거 돈도 많이 들어가요. 4시간 기준 5만 원이라 치면 일주일에 2번만 불러도 이거 10만 원이고요. 한 달이면 40만 원. 월세 집안일에 이거 한 100 정도는 깔고 가야 되는 건데 이거 생활비 차감해야죠. 네. 제가 지금까지 막내로서 거저 누렸던 걸 생각해 보니까 정말 감사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 번 듭니다. 네. 그런데 300만 원 채 안 되는 월급에서 100만 원 내라고 하기에는 조금 너무하다는 말이 나올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 자녀들이 얹혀 살다 보니까 수입 대비 지출이 좀 과해요. 특히 이제 아들 소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주거비 부담이 없다 보니까, 그래, 요 정도 여유는 되지 해서 용돈도 80만 원 쓰고 있고, 여기에 차량 할부금 70만 원. 이게 말이 안 되죠. 이렇게 지출이 늘다 보면 본인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더뎌지니까 요건 좀 조정을 해야 됩니다. 뭐 사실 적정선이라는 게 있나 싶습니다만 어느 정도 부담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면 하면 좋을까요? 많이요. 네. 많이 드려야죠. 최소한 네. 통신요금 정도는 본인들이 내야 되고요. 그리고 식비, 주거비 정도로 그래도 최소 부모님께 한 30만 원 정도는 드려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여유가 좀 된다면 50 정도 네. 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은데 사실 뭐 수입이라는 게 갑자기 뭐 늘릴 수는 없어요. 당연히 지출을 줄여야 하는 상황인데 이제 부모님 얘기로 돌아가서 아까 연금 보험 해약하라고 말씀하셨고 네. 나름 이제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고 계십니다. 근데 더 줄일 수 있는 부분이 혹시 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일단 통신비 현재 20만 원 나가고 있잖아요. 이거 자녀분들 통신비는 자녀들이 내라라고 넘겨주시고 또 이 두 분 이제 부모님의 통신비도 알뜰폰으로 바꾸시면 두 분이서 5만 원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15만 원 정도 여유가 생기죠. 그리고 앞서 연금보험 요거 30만 원 내시는 것도 해약하시면 보험료 내든 거 30, 그리고 이자 내든 거 12만 원, 42만 원 여유가 생겨요. 그리고 자녀분들한테 최소한 30, 60만 원 받으시면 이것만 합쳐도 한 달에 117만 원의 여윳돈이 생깁니다. 여기에다가 기존 저축이 40만 원이셨으니까 한 달 157만 원을 저축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거를 10년 동안 저축을 한다라고 한다면 최대 한 1억 8천만 원 정도는 모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은퇴 후에 65세 즈음에 활용 가능한 돈이 얼마인지 이걸 따져보시면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1억 8천만 원이라는 돈에다가 뭐 국민연금도 그때 돼서는 나올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뭔가 꾸준한 생활비를 확보하기 원하신다. 그러면 다행히 이 집에 지금 주택담보대출이 없습니다. 이 주택도 주택연금으로 활용하시면은 어느 정도 노후 자금이 확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나눈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 솔루션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화물차 운전하면서 4인 가족을 부양하는 아버지, 부족한 생활비 마련 어떻게 하면 좋을지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자녀들에게 생활비 최소
최소 30만 원씩은 받으셔야 하고요. 자, 그럼 월 60만 원이 확보가 됩니다. 30만 원씩 내고 있던 연금보험은 해약할 경우 보험료 30만 원과 대출이자 12만 원이 절약됩니다. 이렇게 해서 총 42만 원의 여유가 생기고요. 통신비도 아들, 딸 거 내주지 마세요. 네, 부부 것만 내서 5만 원 이내로 할 것이라고 해주셨어요. 지금 50세 후반이라고 하셨으니까 60세 이후로는 국민연금으로 내고 있는 30만 원도 없어지니 여유 자금이 30만 원, 그러면 생활비에 있어서 147만 원 정도의 여유가 생기겠습니다. 매달 모자란 돈이 7만 원 정도였는데 이 정도면 뭐 고기도 사 먹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연금을 해지하셨으니 노후 걱정이 좀 됩니다. 근데 아이들이 어쨌든 독립하고 나가면 생활비 60만 원이 또 줄어들어요. 근데 네. 규모는 작아지겠지만 어쨌든 이 부부의 노후 자금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그것도 한번 보죠. 네, 일단 뭐 연금보험을 해약할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이 나오겠죠. 그렇게 해약환급금으로 나오는 돈 중에서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비상금으로 일단 두시고요. 이 나머지 3000만 원을 잘 불려야 됩니다. 요거를 이제 개인 투자용 국채에 투자하는 걸 제가 추천드리는데요. 5년 만기짜리 개인 투자용 국채에다가 3천만 원을 투자하게 되면 5년 후에 누적 16.11%의 이자 약 843만 원을 받을 수 있고요. 이건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안 미치게 분리과세가 됩니다. 또 여기에 추가로 매달 100만 원씩 개인 투자용 국채를 매수하면 5년 뒤 또 매달 그 돈이 나오겠죠. 한 세전 116만 원 정도를 수령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연금식으로 활용하면 되고, 남는 돈으로는 단기 목돈 마련 목적으로 적금을 넣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이 한 달 매달 이제 80만 원 정도가 나오죠. 요 은퇴 시점이 다가오면 이 필요 시기에 맞춰서 주택연금 가입도 검토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4억짜리 주택이면 60세에 신청을 쓸 경우 한 달에 80만 원 정도, 65세에 신청하면 한 달에 약 100만 원 정도를 평생 동안 수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부모님들은 잘 살고 계셨는데 네. 자식들이 문제예요. 걱정을 시켜가지고 그런 네. 것 같아요. 자식들 걱정만 싹 빠지면 두 분의 온전한 노후 생활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자녀분들에게도 어느 정도 경제 상황을 공유를 해주셔야 이런 문제가 안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